시어머니의 8시 생일 파티에 오지 말라는 엄마의 말. 시누이가 전화했다. 재수씨, 안 오면 손님들이 식사를 안 한대. 내가 대답했다. 쇼는 끝났어요. 이제 50상 음식값 직접 계산하세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며느리가 10년의 청춘을 바쳐 시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살림부터 수백억짜리 계약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환갑 잔칫날 저는 촌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 찌든 주방에 서서 화려하게 차려지고 있는 50개의 연회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죠. 어디든 가 있거라. 저녁 8시에 파티 끝나면 돌아와서 설거지하고. 그 순간 저는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화려한 연극이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막을 낼 일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서지우, 올해 32살입니다. 10년 전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한 순수한 마음으로 박 여사댁 맏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제 시댁인 김씨 집안은 이 서울 바닥에서 대대로 이름난 명문가임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언제나 최고급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눈부신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 입만 열면 가문의 풍습과 예법에 대해 설교하셨죠. 하지만 이불 속 사정은 덮어본 사람만 아는 법. 그 고상한 겉모습 뒤에는 잔인할 정도의 실리주의와 가난한 시골 출신 며느리에 대한 깊은 경멸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야 비로소 설거지를 마칠 수 있었죠. 제 남편 김진혁은 번지르르 하지만 우유부단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성공한 사업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이름 없이 숨겨진 제 피와 땀이 몇 %나 되는지는 아마 그와 하늘만이 알 겁니다. 저는 본래 금융수학을 전공했습니다. 남편의 건설회사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밤을 새워가며 자금 흐름을 맞추고 사업 계획서 하나하나를 수정해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번창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낡은 가구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주방 한 구석에 놓여 집안의 구색을 맞춰주는 장식품처럼 말이죠. 모든 비극의 절정은 박 여사님의 환갑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정원이 딸린 대저택에서 최고급 사내 진미로 50상의 연회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고위 관직자, 그리고 다른 명문가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김씨 가문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이혼하고 친정에 돌아와 사는 시누이 김서연이 이 파티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을 때 박 여사님은 우아하게 연잎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 눈빛은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가웠습니다. 여사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번 환갑연에는 귀한 손님들만 오신다. 내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그날은 며칠 친정에 가 있거라.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장미가지를 다듬던 손이 가늘게 떨렸죠. 저는 고개를 들어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환갑잔치인데 맏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음식이며 손님 맞으며 제가 한 달 전부터 다 준비했는데요.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시누이 김서연의 하이힐 소리가 나무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제 귀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재수씨. 재수씨 꼴을 좀 봐요. 1년 내내 된장, 고추장 냄새나 풍기고 옷에서는 기름때가 가시질 않잖아요. 우리 손님들은 다 재벌에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에요. 설마 그 행색으로 손님들께 인사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온 서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에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네, 언니 말이 맞다. 우리 집안에 완벽한 이미지가 필요해. 네가 자리를 피해주는 게 진혁이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사장 마누라가 식모처럼 보인다고 해봐. 누가 우리 아들이랑 계약하려 들겠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 순간 가슴에 수천 근짜리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단 한 번도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모두 빚을 갚고 이 저택의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저는 남편이 비싼 양복을 입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수될 수 있도록 기꺼이 낡고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 그 소박함이 저를 내쫓는 이유가 되다니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넥타이를 풀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들었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몸이 건조하게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엄마 말씀대로 해, 지우야. 괜히 손님 치르고 청소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내가 돈 좀 줄 테니 친정 부모님 선물이나 두둑이 사드려. 저는 웃었지만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당신도 내가 부끄러워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모든 걸 참아낸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건 비즈니스 문제고 회사 이미지 문제야. 넌 이해 못해. 이해 못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50상의 연애를 준비한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가 서지우라는 제 이름 하나 때문에 후불 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참석하는 VIP 손님 명단의 대기업 회장님들이 김씨 가문의 헛된 명성 때문이 아니라 3년 전 그들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준 미스터리한 재무 컨설턴트인 제게 빚을 졌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말이 없자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은혜를 베풀듯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라. 친척들한테는 네가 회사 일로 멀리 출장 가서 못 온다고 말해둘 테니 네 체면은 세워주겠다는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파티를 위해 제가 기꺼이 사라져드리죠. 신우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박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선 그 순간이 이 가족을 향한 저의 모든 침묵의 후원을 끝내는 서명과도 같았다는 것을. 그 후 3일 동안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요란하게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가져왔던 것들만 챙겼죠. 작은 캐리어 하나와 수많은 금융 정보로 가득 찬 제 두뇌. 저는 금요일 저녁 시댁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식사하며 내일 무슨 옷을 입을지, 손님들에게 무엇을 자랑할지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구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 새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신우이는 환갑 축사를 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축사에는 물론 자기 가족의 성공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했죠.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친정에는 무슨 차로 갈 거니? 또는 오고 가는 길에 쓸 돈은 충분히 있니? 제가 떠나기로 동의한 순간부터 저는 그들에게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이 늘 늦게 들어오면서 제 잠을 방해하기 싫다고 해서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서 자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 박동 소리를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10년. 혈육의 정에 대한 교훈을 얻기에는 너무나 비싼 대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케이터링 업체 대표에게 단 하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 보증 계약 코드 SJ 102. 내일 저녁 80으로 공식 효력 상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실제 계약자 명의로 직접 청구할 것. 저에게 전화하지 마시오. 대표는 즉시 당황한 목소리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 보증이 없으면 저희가 30억 원에 달하는 파티 비용을 외상으로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그룹 규정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그건 그쪽 사정입니다. 토요일 아침, 저택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파티 장식팀과 서빙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죠. 저는 아침 8시에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명 기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일 저녁 8시 이후에나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그때쯤이면 파티가 끝났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부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파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문을 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터미널로 가시나요? 고향에 가시나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신라호텔로 가주세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저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아로마 오일 향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고 지적인 단호한 눈빛을 가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수많은 MA를 성공시킨 서지우. 그저 설거지나 하는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가 아니라요. 그날 오후 저는 천마그룹 회장님의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 파티의 가장 중요한 손님 중 한 분이었죠. 서 대표님, 회장님께서 김시댁 파티장에 도착하셨는데 대표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아해 하십니다. 대표님이 안 계시면 오늘 밤 예정되었던 X프로젝트 투자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녁 8시에 결정하시라고. 그때가 되면 진실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 거라고요.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몰래 설치해둔 저택의 CCTV를 통해 저는 박 여사님이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누이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거닐었고 남편은 기업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마그룹에서 곧 투자받게 될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에 대해 떠들고 있었죠.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오점을 제거하고 영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50쌍의 연회상이 바로 그들의 탐욕과 허영심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파티는 저녁 7시 30분까지 화려하게 이어졌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운명을 쥔 VIP 손님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랍스터와 전복 요리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주방과 연회장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가 정확히 저녁 8시를 가리켰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누이 김서연이었습니다. 저는 벨이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이리로 와. 손님들이 식사를 안 해. 천마그룹 회장님이 너를 당장 만나야겠다고 난리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누이의 비명 섞인 목소리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박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호텔 최고층에서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저보고 자리를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시골 출신 며느리로서 여러분이 원하시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안 그러면 진혁 씨 계약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이 50상 음식값이 얼마인 줄 알아? 식당에서 당장 결제하라고 난리야. 내 보증이 취소됐다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쇼는 끝났어요, 형님. 그 50상 음식 이제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 드세요. 그게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생신 선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묘한 만족감 때문이었죠. 10년의 침묵, 10년의 인내. 마침내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단 한 번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저택 연회장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들이 자랑하던 명문가라는 이름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진짜 악몽일 테니까요. 제 기억 속 10년 전의 시간이 느린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프고 씁쓸했죠. 그날 저는 젊은 건축가 김진혁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김씨 집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야망은 컸지만 시장을 읽는 감각은 부족한 남자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지금처럼 50상이나 되는 화려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그려준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제 마음속에 시골 출신이라는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진혁이가 저를 거두어준 것은 은혜이며 저는 그 은혜를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업계에서 꽤 유명한 금융 리스크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가풍 때문에 저는 기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팀장 자리를 포기하고 매일 사방이 꽉 막힌 벽과 박 여사님의 잔소리를 마주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기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설회사가 부실 프로젝트로 파산 직전에 놓였을 때 밤을 새워가며 부채를 재조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심지어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제 개인 자산으로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이 따낸 모든 대형 계약, 다리 건설부터 고급 빌라 단지까지 모든 곳에는 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컨설턴트 K라는 익명으로 경제 조항을 작성하고 파트너사의 신용을 평가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누나 앞에서는 늘 비겁하게 침묵했죠. 그는 그들이 저를 학식도 없는 그저 밥이나 짓는 여자로 여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도 한 남자의 자존심이 자신이 가진 모든 화려함이 촌뜨기 아내의 어깨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겠죠. 한 번은 제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대차대조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시누이가 방에 들어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용돈이라도 더 타내려고 그림이라도 그리는 거야?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사업 서류를 만져? 당장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해. 이런 건 진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때 남편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냥 둬. 단 한마디의 변호도 없었습니다. 잔인한 무시뿐이었죠. 저의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번 돈을 쓰면서 저를 돈이나 축내는 식충이 취급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사는 이 저택도 사실은 제 저축과 탁월한 자금 운용 능력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문서는 가문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박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사랑으로 함께하는 곳이니 누구의 이름인들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죠. 저의 선량함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의심스러운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제 마음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행과 싸워가며 간신히 지켜낸 그 돈으로 그는 불투명한 관계의 여자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가 사회생활에 대해 뭘 알아? 푼돈 몇 푼 아끼는 것밖에 더 알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가족이 만들어준 허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오후, 박 여사님과 시누이가 저에게 환갑잔치에서 사라져달라고 공공연히 요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죠. 그들은 귀한 손님들 앞에서 빛나기 위해 저더러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모든 신용과 보증 시스템이 오직 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암호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신라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아래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은행 시스템으로부터 남편 회사의 부채가 경고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알림이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개인 보증인인 제가 철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존중을 배울 수 있는 1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짓밟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자가 충분히 오래 침묵할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누이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대주주 중 한 명의 비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 대표님, 연회장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저택문 앞에 나타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으로 경매 물품들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모든 화려함이 벗겨졌을 때 김씨 가문이라는 명성 뒤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지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제 모습이 저택 대문 뒤로 사라졌을 때 박 여사님과 시누이는 분명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제 존재는 값비싼 크리스털 화병에 난 흠집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속이 텅 비어가는 회사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고 화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내비치지 않았죠. 저의 침묵이야말로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가장 지독한 공격이었습니다. 파티 전 3일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제 개인 자산을 남편 회사의 보증 채무와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절차를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제 신용을 담보로 그들의 수십 개 프로젝트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건설 자재 공급 업체부터 파티 케이터링 업체까지 모두 서지우라는 이름의 약속을 믿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님도 허풍쟁이 김진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숫자 그리고 저의 자금 조달 능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에서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김씨 집안의 50상 연회를 준비한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의 대표인이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서 대표님, 정말 난감합니다. 파티 계약은 박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을 내고 개인 사업자 코드로 지급 보증을 서주신 분은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파티가 끝나자마자 즉시 결제를 요청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보통은 30일의 여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랜 사업 파트너를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부장님, 비즈니스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현재 김씨 가문은 이 30억 원짜리 청구서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돈을 받지 않으시면 아마 내일부터 텅 빈 껍데기를 상대로 빚독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 보증은 오늘 저녁 80으로 공식적으로 해지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절대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선다는 것은 그 배가 반드시 침몰할 것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한편 저택에서는 화려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떼지 않은 CCTV 화면을 통해 저는 박 여사님이 부유한 사모님들을 이끌고 정원을 구경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 난초와 거실에 걸린 고미술품에 대해 쉴 새 없이 자랑했습니다. 시누이는 곧 가족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위해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고 떠벌렸죠. 그들은 제가 만들어준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위대한 건축가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남편 김진혁은 천마그룹에서 온 파트너들을 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천마그룹의 대표단이 온 것은 그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오늘 아침 저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지우의 금융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김 씨 가문의 실제 재무 능력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이메일이었죠. 그들의 참석은 단지 한 가문의 몰락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제가 선택한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음악 소리가 가장 시끄러울 때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제가 오랫동안 자문해온 모든 중요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정신 똑바로 밝힌 기업인이라면 누구든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것이었죠. 저 서지우는 오늘부로 김씨 가문 및 김진혁 대표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금융 자문 및 보증 역할을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이전에 제 이름으로 약속된 모든 보증은 오늘 20시 이후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시 CCTV 화면 속 연회장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VIP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보고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계심이 채웠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마침내 한 무리의 손님들이 메인 요리가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당황해서 손님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회장님들, 왜 벌써 가십니까? 아직 볼거리가 많이 남았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고갯짓과 의미심장한 인사뿐이었습니다. 신우이도 안절부 절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한 고위 관료의 부인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부인은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듣자 하니 되게 심각한 재정법률 문제가 있다던데 이만 실례하겠소. 바로 그때 신우이가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마치 그들의 헛된 명성에 대한 조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 가족의 모든 불을 끄는 소방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멀리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에 남는 파티를 원했고 저는 그 소원을 정확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중의 가치에 대한 교훈을 말입니다. 연회장이 혼란에 빠진 사이 저는 남편 김진혁이 무대 중앙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레드와인 잔이 들려 있었죠.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 떠나가는 손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결혼식 날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비겁함이 그를 너무나 멀리 데려가 자신이 내쫓은 아내가 자신을 유일하게 바로 서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마저 잊게 한 것일까요? 갑자기 키가 큰 한 남자가 저택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님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어째서 한 가족이 이토록 눈이 멀어 스스로 자신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박 여사님과 신우이는 알맹이보다 껍데기를, 혈육의 정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점이라 여겼던 서지우를 내쫓으면 더 고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천박한 인격을 스스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감사와 공정함이 없다면 그저 생명 없는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고 바람을 씹는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김씨 가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서지우였다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시 저택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멎고 정문 쪽에서 큰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부장이 이끄는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VIP 테이블 위에 놓인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처음의 공손함과는 달리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연회장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파티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누가 음식 치우라고 허락했어? 이 부장은 침착하게 그녀를 마주하며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 보증 계약서의 긴급 조항에 따라 이 파티의 결제 신용 코드는
15분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현재 김씨 가문은 저희에게 파티 비용, 꽃 장식, 장비 대여료 등 총 3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법에 따라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우이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달려왔습니다. 미친놈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줄 알아? 당장 카드 긁어줄 테니까 30억이 아니라 300억도 있어.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카드는 남편 명의의 가족 카드였고 자금 흐름은 제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죠. 이 부장은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 포스기에 긁게 했습니다. 1초, 2초,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거래 거절, 계좌 동결. 신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연회장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은 박 여사님 가족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명문가, 수천억 자산가의 명성은 결국 텅 빈 껍데기였던 겁니다. 파티 비용 30억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박 여사님은 휘청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진혁아, 네 돈은 어디 있니? 어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줘. 어서. 남들이 비웃지 않게 어서. 김진혁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은행과 주주들에게서 쏟아지는 통보 메시지로 가득 찬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산은 서지우의 보증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서자 은행들은 즉시 대출금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동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그저 제가 조종하는 성공한 사장 연기를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으면 그는 지금 입고 있는 양복 한 벌값도 치를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다시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과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이번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에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지우야, 서지우, 너 어디야? 제발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은행에 착오가 좀 있었나 봐?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랑 진혁 씨를 버리면 안 되잖아. 저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슬펐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형님, 지난 10년간 저는 단 한순간도 이 가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8시에 저를 내쫓은 건 바로 당신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수치스럽고 파티의 격을 떨어뜨리는 촌뜨기라고 했죠. 그러니 이제 당신들의 그 고상함으로 이 청구서들을 직접 해결해 보세요. 지우야, 내가 잘못했다. 박 여사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어서 돌아와서 돈 좀 내주렴. 그럼 이 집문서 당장 내 이름으로 바꿔주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신당하게 두지 마라. 얘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 저택 집문서 이제 어머님이 갖고 싶어도 못 가지세요. 2시간 전에 저는 그 저택의 모든 소유권을 천마그룹에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보증 채무를 상기하기 위해서죠. 이 집은 더 이상 김씨 가문의 소유가 아닙니다. 24시간 내로 천마그룹 사람들이 집을 인수하러 갈 테니 슬슬 짐을 챙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기가 나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 여사님의 통곡과 남편의 절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 최대의 생일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배은망덕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자 호텔방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0년의 청춘은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속의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경멸도, 이용도 없는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씨 가문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끼 품은 신우이는 분명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채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만이 그렇게 통제력을 잃고 행동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실크 가운을 걸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남편과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시누이의 화려했던 붉은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원망으로 가득 찬 퀭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잠 못 이룬 붉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가 뺨을 때리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감히 우리를 속여 우리 집을 팔아넘겨?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형님, 품위 좀 지키시죠. 여긴 5성급 호텔입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남편이 누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10년 부부의 정이 있는데 내가 망하는 꼴을 꼭 봐야겠어? 집을 팔고 보증을 취소하고 날 죽일 작정이야? 저는 제 앞에서 정을 운운하는 그 남자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소파에 앉아 게임의 승자다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부부의 정이라고요? 김진혁 씨? 당신 제가 두 번째 유산을 했던 밤 기억해요? 제가 홀로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계약을 축하하는 파티에 있었죠. 그리고 전화로 제게 말했잖아요. 조금만 참아. 이 프로젝트가 더 중요해. 제가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애도 못 낳는 게 병원비만 축낸다고 했죠. 그때 당신의 정은 어디 있었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떨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나는 내 지혜와 돈으로 김씨 가문의 허영심을 키워줬어요. 당신들은 내가 번 돈을 쓰면서 스스로 고귀하다고 느끼기 위해 나를 깎아내렸죠. 그 저택, 만약 내가 오래전 내 개인 자산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8년 전에 이미 은행에 넘어갔을 거예요. 돈을 낸 사람이 나니까 실소유주도 나인 게 당연하죠. 내가 그 집을 팔아서 당신 회사 빚을 갚아준 건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어요, 진혁 씨. 그러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빈털터리가 아니라 금융 사기죄로 감옥에 갔을 테니까. 시누이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끝까지 잘난 척은 우리 김씨 집안이 아니었으면 너도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뜨기였을 뿐이야. 진혁이 회사 돈을 썼으면 책임을 져야지. 당장 200억 내놔. 우리 엄마랑 내가 살 집 구할 돈이야. 그걸로 퉁치는 거야. 안 그러면 횡령죄로 고소할 줄 알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호화로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소하시라고요? 얼마든지요, 형님. 하지만 고소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시누이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남동생의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젊은 남자들과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즐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내역이 단 1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시누이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날 감시했어? 감시한 게 아닙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제1, 즉 감사를 충실히 했을 뿐이죠. 진혁 씨를 생각해서,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서 침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이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진혁 씨. 당신이 전략적 파트너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 돈으로 생활비를 대주는 박수진이라는 여자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회사 살리려고 숫자에 머리를 파묻고 있을 때 당신이 그 여자와 휴양지로 여행 간 사진과 영수증 전부 다 가지고 있어.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맹세할게. 아직 널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로 더 이상 나를 모욕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냈어요. 공동재산은 없어요. 당신 회사는 빚더미 안 잡고 집 한도는 빚 갚고 남은 거 전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으니까 김씨 가문은 이제 이름 그대로 텅 빈 껍데기만 남았네요. 나가주시죠. 신우이와 남편은 넋 나간 사람처럼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10년 묵은 오만함은 그들이 비겁하게 감춰왔던 진실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방구석에 놓인 작은 캐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저는 저택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박 여사님 앞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마이바흐에서 내린 그는 놀랍게도 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시골에 살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스위트룸의 컴퓨터 화면 앞에서 몸이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택 대문 앞 CCTV에 잡힌 마이바흐에서 내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숨 막히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깔끔하게 자른 희끗희끗한 머리, 한치 오차도 없이 재단된 검은색 정장.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흐릿했지만 저는 20년 전에 낡은 나무 액자와 누렇게 바랜 사진 색감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종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박 여사님은 손님들이 떠나고 파티 비용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가 대문 앞에 멈춰선 최고급 세단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허영심은 두려움보다 빠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한복 옷고름을 매만지고 흐트러진 화장을 급히 고친 뒤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녹음 장치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 시간에 저희 김씨 가문에 어떤 귀한 분이 찾아오셨을까요? 혹시 천마그룹의 중요한 파트너이신데 늦게 도착하셨나 보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랍스터와 전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연회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본 뒤 박 여사님 얼굴 앞에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요? 이 사진 속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이름은 서지우, 현재 이 집의 며느리라고 들었소만. 박 여사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이그러졌죠. 그녀는 사진과 그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재빠른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마이바흐를 타는 사람이 저런 시골뜨기를 찾는 거지? 곧바로 그녀는 태도를 바꾸어 한숨을 쉬며 악어의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우를 찾으시는군요. 딱하게도 그 아이가 제 며느리입니다만 오늘이 제 환갑인데 아침 일찍 집안 돈을 몽땅 훔쳐서 남자랑 눈이 맞아 도망쳤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그 애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화면 너머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썩어빠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를 모함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였죠. 돈을 훔쳐 남자를 따라 도망쳤다? 당신, 지금 우리가 같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소? 내가 아는 서지우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개인 신용으로 당신 내 집안의 프로젝트들을 조용히 후원해온 뛰어난 금융 전문가요. 만약 그녀가 당신이 말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면 어째서 천마그룹의 모든 대주주들이 그녀가 떠난다는 소식과 동시에 일제히 투자를 철회했겠소? 박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파랗게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과 시누이가 호텔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바흐와 낯선 남자를 본 시누이는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분은 누구셔? 진혁이 회사 구해줄 사람이야?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두 남매의 처참한 몰골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황남국제투자펀드 V레거시의 이사회 의장 서태웅이요. 그리고 서지우는 내가 지난 20년간 찾아 헤맨 내 유일한 딸이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저택 전체를 감쌌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쩍 벌린 채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금융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남자가 자기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시골뜨기, 집안의 오점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거대한 금융제국의 공주였다니.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지유가 따님이시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산골 마을의 고아였는데요. 맞소. 20년 전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버렸소. 내가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우는 홀로 도시로 올라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서태웅 회장, 즉 제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김씨 가문의 오만함에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멀리서 내 딸을 지켜보았소. 내 딸이 당신 같은 비겁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지혜로 당신 내 김씨 가문의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소. 나는 이 환갑잔치에 나타나 내 딸을 영광스럽게 데려갈 생각이었소. 그런데 당신들이 내 딸을 하녀 취급하며 내쫓을 줄은 몰랐군. 박 여사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지우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까는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어디 있니? 어서 엄마한테 오너라. 저는 화면 속 그 광경을 보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그들의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이 뜨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황급히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지우야, 어디야? 네 아버님이 오셨어. 내가 잘못했다. 어서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김진혁 씨, 당신과 당신 가족,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아버지는 이미 당신 어머니가 한 말들을 다 들으셨어요. 지난 10년간의 진실, 뺨을 맞고 경멸당했던 모든 증거들을 저는 1시간 전에 아버지의 변호사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김씨 가문은 제 등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겠죠.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CCTV 너머로 아버지가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카메라 렌즈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는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머지는 아빠가 처리하마. 넌 이제 푹 쉬어라. 아버지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다른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투자 계약서가 아닌 V레거시와 연계된 은행들의 긴급 채무 회수 및 자산 동결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결혼식, 박 여사님의 환갑잔치는 결국 김씨 가문 몰락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신우이 김서연이 가방에서 몰래 붉은색 USB 하나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음흉한 눈빛으로 마이바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협박용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제가 막 김씨 집안에 들어왔던 10년 전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색 USB를 든 신우이의 의미심장한 눈빛에 저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간 단련해온 치열한 금융 세계에서 두려움은 적이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더 이상 10년 전의 서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남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에 제가 아니었죠. 지금의 저는
제가 직접 규칙을 정한 게임의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택 앞에서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아직 조금 떨렸지만 애써 날카로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서 회장님, 아무리 큰 투자펀드 회장이라도 20년 만에 찾은 딸의 명성이 시작부터 더럽혀지는 건 원치 않으시겠죠? 이 USB 안에는 7년 전 서지우가 제 남동생 회사의 탈세를 돕기 위해 재무 보고서를 조작했던 증거 사진과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서지우는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브이레거시 역시 경제사범을 감싸준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겁니다. 박 여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즉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애가 우리를 속인 겁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보세요. 싹부터 아주 음흉한 애였다고요. 딸 자식이 감옥 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이 저택을 돌려주고 회사 경영권도 진혁이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억 원을 내놓으시고요. 남편은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전 아내를 변호하지도 누나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치욕적인 동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협박으로 자신의 무너진 왕국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서태용 회장님은 그 두 여자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마이바흐 보닛 위에 노트북 한 대를 올려놓겠습니다. 내게 뭘 보여주고 싶다는 거요? 이리 와서 직접 꽂아보시오. 내 딸이 얼마나 대단한 마법을 부렸는지 나도 좀 봅시다. 신우이는 의기양양하게 다가가 USB를 꽂았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낡은 재무보고서 초안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서지우의 서명입니다. 유령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들 전부 이 애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미소는 화면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보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서들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내 딸이 누구인지 잊었소? 그녀는 리스크 분석 전문가요. 7년 전 당신이 내 딸에게 이 보고서들을 만들라고 협박했을 때 내 딸은 당신과 세무공무원의 대화 전체를 몰래 녹음해 두었소. 그리고 이 보고서들이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서지우는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 지난 7년간 자신의 개인 돈으로 김진혁 씨 회사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왔소. 당신들이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동안 말이오. 이 USB에 든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내 딸을 협박하는 데 사용해온 휴지 조각에 불과하오. 신우이의 얼굴이 잿더미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회사 세금을 대신 내줘? 그녀가 대학생 때부터 해온 개인 투자로 번 돈이요. 당신들이 그녀의 땀방울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 자신만의 금융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요. 아버지는 차갑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을 위한 마지막 희소식을 알려주지. 그 50상 연회, 그리고 그 케이터링 업체. 사실 그곳은 브이레거시의 자회사요. 그 30억 원짜리 청구서 나는 내 딸에게 받지 않을 거요. 대신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인 박 여사님과 김진혁 씨의 개인 채무로 전환시킬 거요. 박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졌죠. 30억 원의 파티빚, 그리고 자산이 동결된 채 남은 수백억 원의 은행빚. 김씨 가문은 박 여사님 자신의 환갑잔치 날 밤 공식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파산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던 전복과 랍스터 요리는 마치 한낱 헛된 꿈의 종말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저택 대문 앞에 선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평상복이 아닌 단순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
김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 씨, 당신 내가 왜 10년간 침묵했는지 물었죠?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도 부잣집 며느리라는 자리가 필요해서도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이 성장하기를 언젠가는 자기 곁에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배짱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며 침묵했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어머니가 나를 내쫓았을 때조차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만을 선택했어요. 오늘의 이 몰락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의 탐욕, 당신 누나의 악랄함,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의 비겁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80 파티 끝나면 돌아와서 설거지 하라고 하셨죠? 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제게 속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러 온 거예요. 김씨 가문 족보에 적힌 제 이름까지도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제가 아버지와 함께 마이바흐에 올라탈 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울부짖음, 시누이와 남편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소리는 점차 작아지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 출발했을 때 제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아기가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저는 제가 고향의 죽은 친구 아이를 비밀리에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가장 믿는 부모에게 맡겨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막 싹트려던 평화를 향해 쏟아부어진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아기가 내 손에 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 하늘이는 김씨 집안에서의 외로운 밤들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친자매처럼 믿는 부모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해 김씨 집안 사람 누구도 하늘이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를 보낸 자는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제 안색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휴대폰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이 번호 위치 추적해. 그리고 외곽에 있는 부모 집으로 사람을 보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누가 이토록 악랄하게 제 약점을 찾아냈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쓰러졌고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시누이는 방금 USB를 빼앗겼는데 잠깐. 시누이. 저는 시누이가 아버지의 경호원들에게 밀려날 때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사채업자들과도 연이 닿아 있었습니다. 설마 마지막 협박 카드로 하늘이를 납치한 걸까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보고였습니다. 회장님, 외곽 아파트는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마취하게 정신을 잃었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번호의 위치는 강가의 낡은 창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강가 창고로 가주세요. 빨리요. 가는 내내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겨우 3살입니다. 낯을 가리고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폐허 속에서 울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심장이 수천 개의 칼로 찔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계속 경호팀에게 목표 지점에 접근하되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라. 내 손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낡은 건설자재 창고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과거 제가 보증을 서주었던 남편 회사의 창고 중 하나였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잿빛 콘크리트 더미를 비추며 으스스하고 차가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창고 안에서 확성기를 통해 시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까이 오지마 서지우. 이 꼬마가 강에 빠지는 꼴 보기 싫으면 서 회장 사람들 전부 물리고 현금 200억이랑 해외로 도망칠 여권을 가져와. 저는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창고문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님, 미쳤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이러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고요?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신우이가 참고 2층 난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늘이가 붙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고 동그란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박살냈어. 우리 엄마를 정신 나가게 만들고 내 동생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잖아. 오늘 너도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줄 거야. 갑자기 신우이 뒤쪽 어둠 속에서 다른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남편 김진혁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혁 씨, 당신까지?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속삭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비록 나약했지만 최소한의 인간성은 남아있을 거라 믿었던 그가 지금 자기 누나를 도와 무고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서지우, 왜 나한테 이 아이에 대해 숨겼어? 내 돈으로 이 애를 키운 거지? 안 그래? 내 돈으로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매일 손주를 기다리며 속이 타들어가는 건 모른 척 했어? 가장 잔인한 건 바로 너야. 당신 미쳤어, 진혁 씨. 그건 내 돈이었고 이 아이는 죽은 내 친구의 아이야. 저는 절규했습니다. 아이를 풀어줘. 그럼 아버지께 부탁해서 당신에 대한 모든 동결 명령을 풀어달라고 할게.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돈만 받고 해외로 뜨면 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혁아, 저 꼬마를 물가로 끌고 가. 남편은 하늘이를 썩은 나무 발코니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발코니 아래로 찰싹이는 강물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바로 그때 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를 잡은 저격수 팀에게 손짓을 보낸 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진혁 군, 자네는 왜 서지우가 자네에게 하늘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아나? 만약 자네 가족이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면 박 여사님이 또다시 아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지난 10년간 지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괴롭혔을 것이기 때문일세. 지우는 당신들의 그 지독한 독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요.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밧줄이 약간 헐거워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들어 남편의 손에 대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하늘이 구해주세요. 무서워요. 그 순수한 목소리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을 내리치는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신우이는 동생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남편과 아이를 모두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밀어버려. 우린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 탕!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은 신우이의 어깨에 밝혔고 그녀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하늘이를 끌어안고 창고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낡은 나무 발코니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호팀이 달려들어 신우이를 제압했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이를 꼭 껴안은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품에서 하늘이를 빼앗아 안았습니다. 온몸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악마였어. 어서 가. 다시는 나 같은 놈 만나지 마.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곧장 아버지의 차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끌려갔고 남편은 납치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한때 명문가라 불렸던 한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차가 강가를 떠날 때 하늘이는 너무 지친 나머지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고 고요한 밤의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끝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10년간의 거짓된 화려함 속에서의 삶은 결국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뒤 제가 과연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진짜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항상 숨겨왔던 서류철 속에서 제 친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돈과 체면에 눈이 먼 인간의 적나라한 민낯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과 그 자녀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 무고한 아이까지 도구로 삼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의 가치는 넓은 저택이나 최고급 세단, 화려한 연회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서로에게 베푸는 존중과 친절에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배신당한 친절과 혈육의 정은 영원히 차가운 잿더미로 남을 뿐입니다. 저는 지우 씨의 10년 청춘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녀의 강인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를 구한 김진혁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의 용서는 악에 대한 방임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어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강가에서의 끔찍한 밤이 지나고 하늘이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심리 안정을 위한 특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가벼운 충격만 받았을 뿐 아이 특유의 순수함 덕분에 새로운 장난감들 곁에서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제가 더 이상 눈칫밥 먹는 손님이 아닌 명실상부한 주인인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씨 가문의 파산과 구속 소식이 신문지면을 뒤덮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녹슨 작은 쇠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지우야, 이것은 네 어머니가 20년 전 사고가 나기 전날 밤 내게 맡겼던 상자다. 이 안에는 네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네 출생의 비밀을 마주할 만큼 강해졌을 때 전해주라는 편지가 들어있단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학생용 편지지에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는 부드러웠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를 다시 만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아마 너 자신을 찾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야. 엄마는 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단다. 20년 전 엄마가 네 아빠를 떠난 것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아빠의 집안 역시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이들 못지않게 잔인하고 허영심이 강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네가 황금 감옥에서 사람을 은행 잔고로 평가하는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엄마는 너를 데리고 나와 산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길을 택했어. 네가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아는 선량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야. 나는 네 아빠에게 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동시에 그가 권력보다 혈육의 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너를 찾게 되기를 기도했단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아버지가 왜 10년간 저를 지켜보기만 하고 일찍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명문가라는 굴레와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김씨 집안에서의 10년은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은 저를 화려한 가면 뒤의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강인한 서지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개인 보석을 전부 팔아 30억 원의 파티 비용을 갚았지만 나머지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현재 시누이와 함께 변두리의 좁은 월세방에서 구호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변호사의 변호를 거절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택 발코니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은 원하는 등 뒤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 씨 가문에 대한 모든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삭제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증오를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선재단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어머니 이름 대신 자유의 빛 재단이라고요. 억압적인 결혼 생활에 갇힌 여성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뒤에 서 계시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딸아. 아빠가 전적으로 지원하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최윤아라는 여자분이 아가씨를 뵙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김진혁 씨의 전부인 모두가 몇 년 전 실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최윤아, 박 여사님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그 이름, 남편이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쳤다고 말했던 그 여자. 그녀의 등장은 또 어떤 끔찍한 진실을 가져올까요? 저의 10년 며느리살이는 혹시 김씨 가문이 대대로 이어온 잔혹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저택의 넓은 홀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의 여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최윤아? 지난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몽의 이름이 이제 살과 뼈를 가진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김씨 가문이 떠들던 허영심 많고 바람나서 도망친 여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앞에 여인은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 있었고 낡은 외투를 걸친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깊고 공허한 눈에는 뼛속까지 시린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지우 씨죠? 최윤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신문에서 박 여사 환갑잔치 기사를 봤어요. 마침내 누군가 그들의 가면을 벗겨줄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알았죠. 저는 제 명예를 되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도와 그 악마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려고 왔어요. 아버지는 집사에게 문을 닫으라고 신호한 뒤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놓이자 최윤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방 안을 휩쓰는 칼바람 같았습니다. 15년 전 그녀도 저처럼 재능 있고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특유의 번지르르함과 계산된 나약함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결혼 직후 박 여사님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아니라 자금줄이 필요했던 겁니다. 최윤아 씨의 집안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돕기는커녕 그녀의 개인 회사 지분을 모두 빼앗고 외도 누명을 씌워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최윤아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소하려 하자 그들은 저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정신병원에 5년간 감금했어요. 의사를 매수해서 제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물을 주사했죠. 저는 탈출할 날을 기다리며 미친 척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유령처럼 숨어 살았어요. 오직 김씨 가문이 무너지는 날만을 기다리면서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씨 가문은 단순한 탐욕 집단이 아니라 명문가라는 가면을 쓴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능이나 재력이 있는 여성을 찾아내 감정을 이용해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한 뒤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인격까지 파괴하는 잔혹한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윤아 씨는 젊음과 인생을 파괴당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때 깨닫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제 결말도 그녀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최윤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천 가방에서 오래되어 검게 변한 핏자국이 묻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 여사가 국제사채조직과 맺은 비밀 계약서 원본이에요. 7년 전 아들 회사의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저택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조항에도 서명했어요. 10년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회사를 그들에게 넘겨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지우 씨, 박 여사가 왜 당신을 환갑잔치에서 내쫓았는지 아세요? 그날 밤 그녀는 상류층 손님들 뿐만 아니라 이 범죄 조직의 두목들을 만나 경영권 이양을 논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숫자와 조항들이 사형 선고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신우이가 하늘이를 납치했던 밤,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200억을 요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생활비가 아니라 이 악마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조직의 보복에서 벗어날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김씨 가문은 양쪽에서 조여오는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저와 아버지가 대표하는 법의 심판, 다른 한쪽은 지하 세계의 저승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섰다. 즉시 최고 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최윤아 씨, 당신이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날 밤 즉시 특별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박 여사님과 신우이가 변두리의 낡은 집에 숨어 사채 조직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지내는 동안 그들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최윤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15년의 핏값은 피로 갚아야지. 낡은 창고에서 다시 보자. 유나야.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조직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이 사냥은 우리만이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최윤아 씨의 휴대폰 벨소리는 우리를 잔혹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분명 신우이였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그 여자의 교활함과 증오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윤아 씨가 가장 약한 고리이자 김씨 가문의 추악한 비밀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조용한 지휘 아래 사복을 입은 특수팀이 신우이가 지정한 낡은 창고 지역을 비밀리에 포위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윤아 씨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 10년 청춘을 잿더미로 만든 자들의 마지막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서자 곰팡이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운 공간 속 높은 천장에서 희미한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고 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녀 뒤에는 박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때 고상했던 그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 나쁜 년들. 신우이가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어두운 공간에 울려 퍼지며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지우, 네 아비가 재벌이면 네가 이긴 줄 알아? 우리 엄마 꼴 좀 봐. 너 때문에 미쳐버렸다고. 네가 이 집안을, 내 동생의 인생을 박살냈어? 저는 경멸을 가득 담아 그녀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이 집안을 박살낸 건 형님과 어머님의 탐욕이에요. 당신들은 최윤아 씨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무고한 아이를 납치하고 범죄 조직과 결탁해 돈 세탁을 하려 했어요.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셈인가요? 최윤아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 감금되었던 세월 동안 약물 주사와 고문으로 생긴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서연, 똑똑히 봐. 이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내게 준 선물이야. 나는 15년간 죽지 못해 살았어. 오직 오늘을 위해서. 사채업자들이 당신을 구해줄 것 같아? 그들은 2시간 전에 국경에서 모두 체포됐어. 당신은 이제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어. 신우이의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이 우릴 데려가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들은 당신이 숨겨둔 마지막 푼돈을 빼앗기 위해 약속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 구치소에서 제게 보낸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틀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엄마랑 누나가 환갑잔치 후에
너랑 하늘이를 모두 처리할 계획을 세웠었어. 협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경찰에 이 창고 위치를 몰래 알렸어. 제발 몸 조심해. 남편의 목소리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신우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칼을 들고 최유나 씨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사방에서 경찰의 서치라이트가 쏟아져 들어와 창고의 모든 구석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칼 내려놔. 너희들은 포위됐다.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티할 시간이야. 50상 연애는 어디 있지? 손님들은 왜 다 가버린 거야? 지우야, 어서 부엌에 가서 엄마 밥 좀 차려다오. 한때 하늘을 우러러보던 오만한 여인이 이제 정신 나간 광인이 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공허함이 차올랐습니다. 이 복수는 제가 상상했던 통쾌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탐욕에 대가에 대한 쓰디쓴 교훈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신우이는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끝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구급차에 실려 15년 전 그녀가 최유나 씨를 잔인하게 밀어넣었던 바로 그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최유나 씨는 창고문 앞에 조용히 서서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악몽들이 새벽 안개와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아버지가 다가와 침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구나. 김진혁이 너를 구하기 위해 제보만 한 것이 아니었어. 그 아이 하늘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겼단다. 그 안에는 최유나 씨조차 몰랐던 아이의 친어머니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더구나.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죽은 친구의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야말로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은 비극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을까요? 저는 남편이 쓴 편지를 손에 들고 차마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따스한 햇살 아래에 눈물로 얼룩진 그의 비뚤어진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진실은 제가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끔찍했습니다. 하늘이는 최유나 씨의 딸이었습니다. 오래전 박 여사님과 신우이가 최유나 씨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유산되었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최유나 씨의 존재를 남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아이를 몰래 먼 산골 마을의 한 가정에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하늘이의 친엄마라고 굳게 믿었던 제 고향 친구는 사실 김씨 가문의 불투명한 계획에 따라 아이를 맡아 키우던 위탁모였을 뿐입니다. 저는 최유나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 보모의 품에 안겨 다가오는 하늘이를 강렬한 모성애적 직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을 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복수자의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은 한 어머니의 통곡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우이는 납치, 공갈, 국제범죄조직, 연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공범 및 범죄 은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늦은 뉘우침과 마지막 순간 하늘이를 구한 행동 덕분에 그는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정신병원에서 오지 않을 손님들을 위한 가상의 연회상을 차리며 영원히 자신의 광기 어린 환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지우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솟구칩니다. 우리는 인내의 깊은 어둠과 배신의 높은 파도를 지나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의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진실의 빛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힘을 축적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서지우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을 택했고 그 행동은 우연히 최유나 씨와 하늘이처럼 짓밟렸던 다른 이들의 삶까지 구원했습니다.
이 폭풍 뒤에 남은 가장 큰 인문학적 가치는 바로 용서입니다. 악인이 계속 활개치도록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을 되찾고 더 빛나는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할 힘을 얻기 위한 용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 여성의 용기에 대한 여운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인과응보가 정말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늘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서지우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지우 씨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말아주세요. 6개월 후 저와 최윤아 씨 그리고 하늘이는 국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호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최윤아 씨는 이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의 빛 재단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서지우는 더 이상 냉정한 금융 컨설턴트도 순종적인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진짜 가족 곁에서의 평온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로운 한 여성입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김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사회복지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잿더미는 깨끗하게 치워졌고 온갖 계략으로 가득했던 그 땅 위에서 이제 막 선량함의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저 앞에는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께 새롭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경험을 제공하고 현대사회 여성의 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지우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경제적 독립과 지혜야말로 여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금은보화나 거짓된 명문가의 명성으로 잠시 가려질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종적인 희생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용이 아닌 존중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있는 곳에 더 이상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빛이 없다면 용감하게 그 어둠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이 이야기가 막다른 길에선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용기를 주는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노년 160일회를 마무리하며 서지우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몰락에 통쾌함을 느끼셨을 테고 어떤 분은 순종 속에 묻혀버린 10년의 청춘의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복수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각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내를 미덕으로 며느리와 아내의 희생을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자리에 놓이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악에 대한 방임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진정한 가족은 명문가라는 가면을 쓴 실리적 계산이 아니라 존중과 진실한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독립입니다.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사고와 자존감의 독립 말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울 때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장기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빛을 찾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면서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여성의 뼛속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그림자처럼 산다는 것은 시간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끔찍하게 마모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서지우 씨가 본래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그녀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파티가 한창인 밤에 무너져 내린 김씨 가문의 저택은 헛된 가치들이 맞이할 필연적인 종말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가치는 200억이라는 돈이나 최고급 세단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여성, 지우와 유나가 맞잡은 손에서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며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싹튼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여성분들이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뒤의 평온은 용기로부터 쌓아 올렸을 때 가장 견고한 법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름이나 상황의 모든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임을 밝힙니다.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과 댓글은 저희에게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부디 인생의 모든 풍파 앞에서 굳건하시고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